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2년, 한마디로 오직 과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40년 전, 이제는 100년 전, 과거 파기,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오직 과거입니다. 과거의 유령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과거의 유령이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경제 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당하고 시장 경제가 단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는 관련 소재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WTO 제소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 해주신 말씀 그 충정을 수용합니다만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번 일본과의 경제 마찰은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를 걸고 갑자기 핵심 부품 3가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여기서 촉발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관들과 시간 나는 대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업부가 이 주도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 부분 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재 개발에만 130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산업부의 대책만으로는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는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전례 없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경영 분리의 원칙 속에서 기업들을 정치, 외교 전선에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제 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삼성의 경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 왔습니다만은 그 대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피가 마를 정도로 고민하면서 그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고 애쓰고 계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결코 경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말씀을 다 공개로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을 본받아라. 한강의 기적을 들어가면서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우리 경제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더는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 벌어질 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의 경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EU도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만은 도처에서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경제 지표를 보아가면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OECD 꼴찌를 기록하면서 실패한 나라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그리스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시면서 그리스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변동성이 큰 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비교한 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 기준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스는 1, 4분기에 0.2%가 성장됐지만 지난 4,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저희는 거꾸로 작년에 사실 0.9% 성장을 하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간 성장률로는 저희가 2.4%지만 그리스는 2.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네. 우리 경제 성장이 정상적이고 국민이 안심해도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아닙니다.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워진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악화됐고요. 특히 대개방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에 투자하고 수출이 부진한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 미국, EU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자리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2%, 실업자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 40대 직자가 지난 5월 25만 명이나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에서 7만 명 이상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진데 한 달에 27만 원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61만 개의 노인 치료 사업 숫자, 일주일에 17시간 미만 초단기 쪼개기 알바로 만들어낸 10만 개 이상의 비정상 숫자를 내세워서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니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사실 우리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라든가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에 좋은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고용 다른 측면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용률이라든가 또는 취업률 이런 것은 역대 최고로 사실 수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희는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청년 고용률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이후에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로서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좋게 나온 숫자는 좋게 나온 숫자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0, 40대 일자리라든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부총리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꼭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율은 118.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공장 가동률은 71.1%에 불과합니다. 설비 투자 마이너스 8.2%, 건설 투자 마이너스 3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1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투자의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산, 투자, 모든 지표가 제조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악화에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통계로 보여주신 것처럼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 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 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 주력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전략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대책 세우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 여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외 여건이 나쁘면은 미국도 나빠져야 되고 일본도 나빠져야 되고 EU도 함께 나빠져야 됩니다. 그쪽은 전부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석학 피터 드러크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2018년 33위로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기업인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해법은 오직 하나, 자유입니다. 기업에게, 기업인에게 씌워진 굴레를 과감히 벗겨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시장의 낙인을 걷어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33이라고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아메이 기업가 정신 지수라고 사실 저희가 잘 활용하지 않는 굉장히 44개 국가만 비교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 세계 기업가 정신 발전 기구라고 하는 기구에서 발표한 지수를 많이 널리 통용을 합니다. 그 숫자에 의하면 137개국 중에 한국이 24위여서 저희로서는 국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는 뭐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좀 기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규제 혁파라든가 산업 혁신 이루는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의 기업 의욕이 살아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접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기업을 빼낼까? 이 얘기 한두 번 들으신 것이 아닐 겁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 기업인들 속만 더 타들어가고 더욱 좌절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대표적인 또 한 사례가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국보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값싼 전기료로 경제를 일으켜왔던 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과학과 진실을 부정하고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친환경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현대 자동차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보고는 정반대로 말하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니 한국의 원전을 다른 나라가 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바로 에너지 환경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셀렌버그 세계 환경진보연합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은 화석 연료를 줄여가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적 입장 아래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다수가 밀집되어 있고 또 원전 밀집 지역의 지진 위험성이 나온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우리의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각 원전 발주국은 각 나라의 자신의 경제성과 또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자국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원전 축소를 법제화하거나 한 나라들도 자기네들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전환 정책을 60년에 갖춰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셀렌버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도 저 나라를 본받고 따라가자고 했던 독일의 지난 10년간의 탈원전은 독일 최대의 실패한 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5,80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으나 유럽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는 에너지 종속국이 되었다. 이 역시 셀렌버그의 발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제조업 등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당이 많아진 것이고요. 독일은 90년 대비 이산화탄소 감축률이 27.6%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GNP당 온실가스 배출은 0.19로 전 세계 0.42, OECD 평균의 0.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전환 추진 이전부터 OECD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우리 한국과 달리 인접국들의 계통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상호 전력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독일이 전력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한다고 해서 에너지의 종속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동의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탈원전 2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원전 산업은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160기가 건설되는 600조 원 원전 시장에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원자력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저희들의 원자력 선택에 있어서 원전 건설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원전 건설 해체, 방사선 등 원전 산업 전체의 생태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를 원자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 부분의 충격을 제일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에너지의 원전의 안전 운영을 관련된 보완 대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 원자력 관련 업계, 원자력
이게 최고의 오늘을 만든 그 기술자들, 전문가들 공감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소중한 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음으로 한전은 2016년 15조의 흑자를 내면서 6만 5천 원을 하던 주식이 2년이 지난 지금 2조 이상 적자로 돌아서고 주식은 2만 3천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한전 및 산하발전소는 15조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미래로 떠넘겨놨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던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지저 발전이 될 수 없는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매우 취약합니다. 독일이 걸어왔던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전기료의 대폭 인상은 시한폭탄처럼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한전이 최근 들어서 적자를 기록한 사실은 그 가장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부적인 요인을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한전 적자가 그 개선될 수 있으리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원전이라든지 또 석탄 같은 이 사회적 비용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석 연료 중심에서 비화석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관님의 그 발언을 에너지 전문가들이 미치나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이제는 탈원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이 없으십니까? 몇 번 같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급 측면만이 아니라 수요 정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해가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미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 현재 상황에서는 건의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원자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 에너지 독립국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간 마이클 셀렌버